음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고 삶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의 식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나를 위한 소비에서 가치 있는 소비로 개념이 확장하고 개인 성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보다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식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와 농지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죠.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더해지면서 세계 식량 시스템은 위기에 처했는데요.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리라 예측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목받는 것이 바로 푸드테크 산업입니다. 저희가 뭘 먹느냐를 선택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오감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상품화하고 싶기 때문에 대체 식량과 환경, 윤리적 소비 등이 부각되며 식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은 미래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인류 문명과 함께 지속되어 온 음식 문화를 바꾸기 위한 기발한 도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맛있게 차려진 푸짐한 한상. 만화 작가이자 영상 크리에이터인 박지혜 씨는 지금 늦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요리해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음식은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부 다 식물성으로만 만들어진 요리이고요. 이 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참치가 아니라 대두단백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참치가 들어간 참치마요덮밥이고요. 이 비빔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동물성 없이 식물성 양념장으로만 비빈 비빔면이고, 만두 같은 경우에도 돼지고기 같은 게 아니라 콩고기, 두부 같은 걸로 들어가 있는 만두를 구워봤어요. 채식주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혜 씨의 메뉴 고르는 기준은 맛과 편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를 선언한 후로 철저히 식물성 음식들만 섭취하고 있다는데요. 일반 식단과 전혀 다르지 않은 영양 가득한 푸짐한 한 끼를 만족스럽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저 식물성 제품들로 대체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요즘 그녀의 식단도 채식을 하기 이전에 먹던 메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안 먹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맛의 즐거움도 계속 누리면서 그거를 채식으로 먹고 싶을 뿐이라서 채식하면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만두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너겟 같은 것, 그리고 콩고기 같은 것들도 꽤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도 골라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한 채식주의.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만화와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꽤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만들어진 식물성 제품을 찾을 수 있고 채식주의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알리기 위해 노력하죠. 이처럼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기발한 대체 식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식생활이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고민하면서 전통적인 식품 생산 방식을 개선하고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동물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들. 식물성 고기는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대부분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고기의 모양으로 만드는 방식이었는데요. 실제 맛과 식감은 고기와 차이가 많아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세포 배양육이 소개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식물로 고기 맛을 내는 형태에서 동물세포 배양 방식으로 진화한 거죠. 식량 부족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좋은 대처 방안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효소와 불순물을 제거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 배양기로 순수한 세포를 옮겨가지고 대량 배양을 할 예정입니다. 대체육과 함께 기존 육류를 대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배양육. 세포를 배양하기까지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배양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토양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원심 분리기를 통해 분리해낸 순수한 세포를 넣습니다. 배양액이 토양이라면 세포는 씨앗과 같죠. 이렇게 얻어진 동물성 단백질이 바로 배양육의 원료가 됩니다. 알던 맛을 잊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식물성 대체육이 유행을 했었을 때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식물성 대체육 시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흥미 위주로 시도는 해보시는데 오래가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고기의 맛이 나는 것들은 단순히 성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형태나 이제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요소, 그리고 씹었을 때 식감 같은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느껴지는 게 고기의 맛이거든요.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족한 부분, 형태나 씹는 식감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 그 차별화된 배양육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양액 속에서 세포, 즉 동물성 단백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배양된 세포가 식품이 되기 위해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더해져야 하는데요.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세포를 재료로 해 살아있는 인공 조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주로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대체하는 인공 조직과 인공 장기를 개발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 기술을 동물의 근육 세포에 적용해 살코기의 형태를 갖추고 내부의 근육 결까지 조절 가능한 배양육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실제 고기와 같은 성분과 구조를 가진 인공 고기가 완성됐습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1g의 동물 세포로 1kg의 배양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이용했기에 구성 성분을 비롯해 맛과 질감까지 실제 고기와 유사하다는데요. 배양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동물이 살을 찌우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살아있는 생명에게서 얻지 않았지만 사실상 진짜 고기인 거죠. 때문에 평소의 조리법을 그대로 활용해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환경이나 동물 윤리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에 베지테리언이 되기까지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양육으로 제공해 드린다면 맛과 식감은 실제 고기와 유사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 환경의 개선이나 동물 복지 문제들 개선하는 데 훨씬 더 큰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양육과 친환경 조미 소재 등은 신기술의 집약체로 불립니다. 보다 윤리적인 방식으로 식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식량 위기와 같은 전 인류적 위기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이와 같은 친환경 기술 기반의 식품과 소재는 식품업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푸드테크의 의미와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가공, 서비스, 배달 등 기존에 있는 식품 외식 산업 전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죠. 또 식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며 소비자 개인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 모든 것을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식품 유통기업. 이 기업은 푸드테크 기술을 색다른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 식당으로 모이는 수많은 직원들이 자율배식을 통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식성과 취향에 따라 먹고자 하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식판에 담고 있죠. 여느 직원 식당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스스로 음식을 양껏 골랐다 하더라도 때론 모든 음식을 다 먹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 먹지 못한 음식은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데요. 식기를 반납하는 퇴식구,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식판을 반납합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여느 식당과 같은 모습이죠. 조금 다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네요. 바로 AI 기반 푸드 스캐너입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남은 음식이 담긴 식판을 반납하면 설치된 AI 기반 푸드 스캐너와 센서가 잔반의 종류와 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고 남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환경의식을 개선시켜가지고 버려지는 음식물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도 한 7에서 8% 정도 감축이 일어났습니다. 기업은 퇴식 과정에서 AI 푸드 스캐너를 활용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잔반을 전혀 남기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포상도 하고 있죠. 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집된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가 수집한 빅데이터는 적정 조리량을 예측하고 직원들의 선호하는 식단을 구성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는데요. 지구와 환경을 이롭게 한다는 얼스케어, 헬스케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는 서비스와 그리고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I 푸드 스캐너에는 특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음식이 어느 정도의 입체도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음식인지를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활용이 되게 되고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음식의 종류를 파악하고 스캐너 안에 장착되어 있는 특수 카메라 센서가 음식의 부피값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식판에 담긴 음식의 종류와 양이 꽤 정확한 수치로 보여지는데요. Other technologies focus on a specific target, but when we deal with food, food change depending the location or the season. Having data of all different menus that exist in the world is a pretty hard task. So by using multimodal language models together with our vision task, we use technology that helps us to detect even foods that we don't know yet or that we don't carry the data. 이 기술을 활용하면 자신의 식습관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푸드 스캐너는 음식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 성분도 알려주는데요. 더 나아가 먹기 전의 양도 알 수 있고요. 먹기 전과 후의 정보를 비교하면 얼마나 더 먹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죠. 개인에게는 맞춤형 헬스케어 정보를, 기업 관계자에게는 적정 메뉴별 생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만큼 먹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만이나 당뇨와 같이 식습관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필요하신 대사성 질환 환자들이나 실버 세대나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와 같이 성장이나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식습관에 포커싱을 맞춰서 관리가 필요하신 대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푸드테크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며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 또는 식단 조절을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가치 위주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겐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장기를 적극 활용해 푸드테크와 접목시킨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본래 농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꿀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농업 현장을 혁신하던 종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 도시에서 농업을 시도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회사 건물 안에서 신선한 농작물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종류의 채소도 만나볼 수 있고요. 이 농작물이 다 자라면 수확의 기쁨도 맛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온실에서 작물이 최적의 상태로 생육하기 위한 모든 조건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축적해가고 있는데요. 엽채하고 과채를 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토경 재배보다는 이제 스마트팜에서 양액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사무실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공간에 꾸며진 식물 공장. 스마트팜은 도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도시 수직농법 형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는 좁은 건물 내부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작물 재배를 위해서 변수를 제어해야 하는 만큼 스마트 온실에는 LED 광원 분배, 자동 급 배액 시스템, 냉난방기와 미스트 분사기, 복합 환경 제어기 등의 자동화 설비가 설치돼 재배 작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왜 도심 건물, 그것도 자신들 회사 내부에 농장을 지은 걸까요? 도시에서 푸드 마일리지를 적게 하면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해서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제 도시농업 스마트팜 형태를 구축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는 공간 집약적인 형태의 건축물들이 많아서 태양광 병용형 스마트팜을 구축함으로써 이제 건물 옥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식물을 최적의 환경에서 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길렀다 하더라도 까다롭게 기른 재배 작물을 이대로 낭비할 순 없겠죠? 또 샐러드. 네. 네. 이곳에서 얻은 채소는 구내 식당으로 옮겨지고요. 깨끗하게 세척한 후 식자재로 활용됩니다. 이제 막 수확한 신선한 채소. 보기에는 싱싱하고 좋아 보이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하나 둘 구내 식당으로 몰려든 직원들의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회사 내부 식물 농장에서 얻은 채소는 샐러드로 변신해 자율 배식대에 올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회사 건물 안에서 농경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재배해 먹게 되는 진기한 경험. 이젠 익숙한 일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새롭습니다. 처음에 입사해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키운 식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먹었었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직접 키운 식물이라는 걸 알고 되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고 다른 회사로도 이렇게 좀 점차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작물을 이용해 바비큐 파티를 열기도 한다는데요. 기업은 더 나아가 고기능성 개인 맞춤형 농작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채류, 엽채류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조금 더 이로운 그런 신선 채소를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복지를 실현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와 그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재배 레시피 연구와 그다음에 시장 동향 등을 파악해서 연구를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실내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스마트팜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할 계획이라는데요. 특히 개인의 질병과 체질에 맞는 식물의 기능 성분을 극대화하고 이를 제공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 농업을 하게 되면 밀폐형으로 하거든요. 믿을 수 있는 농업이지만 다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전통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땅에서 뭔가 우리가 경작을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도시농업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다양성으로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로 식테크, 식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이를 넘어서 도시농업이 더 많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죠. 지하철역 안에 만들어진 스마트팜. 일상과 멀지 않은 공간에서 조성됐다는 큰 장점을 살려 아이들이 농업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로로 한번 잡아보자. 맞아. 자, 같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같이 먹어볼 수 있는 부분은 혹시 무슨 색일까요? 초록색이요. 초록색 부분 제외하고는 우리 다 손으로 살짝 힘을 줘서 없애버릴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친구도 한번 해보자. 선생님 손 잡아줘. 같이 해보자. 이 친구 여기 잡고. 바로 체험관에서 얻을 수 있는 채소가 이자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자벨이 어떻게 심어지고 어른 채소가 되기까지 어떤 공간에서 자라는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평상시에 알던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아니어서 더 새롭다고 느끼는 것 같았고요. 부모님들께서도 미래농업,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땅밑,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실내 농업을 실현한다는 아이디어는 처음 등장했을 당시 꽤 혁신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이 가까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큰데요. 그래서 이 기업은 농장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농작물을 직접 판매하고 간편식으로 준비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실내 농업을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신선한 것들을 빨리 접할 수 있다가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여러 시도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시장에 알리고 소비자의 인식에 좀 더 접근하느냐, 이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가 지금의 이제 카페 공간, 그다음에 아카데미 공간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도시 농업을 하려면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땅값도 비싸고 특히 이게 도심 집중화 때문에 유휴부지를 찾기도 어렵고 그 사업의 단초를 찾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지하철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공간 부족의 문제는 수직 농법으로 해결했고 식물 생장용 LED를 활용해 빛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수직 농업을 먼저 도입한 일본과 중국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부의 지원 등을 받으며 첫 공장을 구축했다고 하죠. 또 육상식물이 토양 없이도 물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수경식 재배를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질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신선하게 키워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빨리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업은 여러 시도를 통해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농민의 마음으로 농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했다는 스마트팜. 중간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생산지에서 곧바로 간편한 신선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도심 속 지하철역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농업으로 진화되고 이미 그러한 것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어떤 이슈,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푸드테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치와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식량 위기 상황을 보다 뚜렷하게 바라보고 극복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몸소 느끼고 있죠. 동해안과 인접한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포획되는 수산물들에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때문에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딴 거는 그럭그럭 괜찮은데 오징어가 많이 줄고 명태는 영 안 나고 그 대신 대구가 나 대구가. 평생을 바다 생태계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지금의 변화는 매우 낯섭니다. 자연 앞에 인간은 무력하고 그 변덕을 예측할 수 없다지만 해마다 변해가는 어종과 줄어드는 생산량은 어민들을 두렵게 합니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라고 믿어왔던 바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 자원에 많은 것을 기대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21년 우리나라 연간의 어획량은 94만 톤이었습니다. 어획량이 가장 많았던 1986년 173만 톤에 비하면 약 4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산란장 조성과 어린 물고기 방류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허용 어획량 제도 및 거먹이 설정 등 다양한 자원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한일성 수산자원센터. 수산 종자 연구를 통해 어촌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수산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해 방류하고요. 새로운 양식 품종을 발굴해 개발하고 양식 산업 발전과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먹거리로 잘 알려진 여러 해양 생물들이 수조에 가득한데요. 지금 이 사육시설은 어류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방류하기 위해서 사육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주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들, 강도다리, 뚝지, 대구, 명태 이런 어종들을 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연구와 보존은 어촌 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식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류들의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바다 환경으로
자원이 감소하는 어종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를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조금은 특별한 어종이 있습니다. 작년 연어 수입량은 6만 톤을 넘었습니다. 넙치 소비량이 4만 톤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입 연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수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연어 양식을 위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어는 이미 많은 사람이 섭취하고 있어 꽤 익숙한 생선이지만 우리나라 바다에서 보기는 어려웠던 어종이죠. 우리나라에서 연어 소비가 급증한 건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주로 소비되던 연어는 어느덧 우리 밥상에도 쉽게 올라오는 식자재가 됐고 수산물 섭취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파른데요. 그렇게 연어 양식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죠. 하지만 국내 연어 양식의 성공 여부는 연어의 증식뿐 아니라 상품 가치를 높일 만큼 충분히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품 크기로 목적을 뒀던 크기는 한 5kg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지금 1m 이상 거의 한 10kg 정도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성숙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는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어가 양식장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연어가 자생하던 지역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스마트 양식을 통해 차가운 해수를 연어에 공급하고요. 해수의 산소 농도도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또 적절한 간격으로 정확한 양의 사료를 공급해 주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스마트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은 과거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을 벗어나 데이터,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양식 방법입니다. 현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부산, 강원, 강릉, 양양, 경북, 포항에 조성 중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2028년에 연간 약 4만 톤의 연어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넙치에도 스마트 양식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올해 제주도를 신규 클러스터로 지정하였습니다. 넙치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대외 수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어 양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연어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이죠. 고기를 섭취해야만 하는 이유도 채식과 관련된 수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기발한 상상력으로 대안을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인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곤충을 사육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단백질 공급을 위한 대체식품 개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뚜기의 친척입니다. 풀을 주로 먹습니다. 특히 억센풀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벼메뚜기 종류들보다 사육기간이 더 짧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라든가 단백질 함량도 높고요. 그래서 작년에 식약처랑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식품 원료로 한시적으로 등록한 상황입니다. 곤충을 먹는다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 다행히도 풀무치가 모양 그대로 우리 식탁에 반찬으로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주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립농촌과학원에서는 식용곤충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식용곤충 연구는 현재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전에는 한 몇백 농가밖에 안 됐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한 10배 정도 증가해서 거의 3,000농가 가까이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식용곤충 같은 경우에 이제 단백질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기도 하고 단백질을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누에를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곤충들, 기술 개발을 포함해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용곤충들입니다. 평소 보기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줄 귀한 몸들인데요. 먼저 흰점박이 꽃무지입니다. 그리고 갈색 거저리,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왕 거저리입니다. 이 곤충들은 모두 직접 조리가 가능하죠. 현대인들이 흔히 접할 수 없는 곤충들이다 보니 겉모습만 보면 과연 내가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싶겠지만 곤충 식용은 오랫동안 각광받아온 미래 식량입니다. 그러면 곤충이 어떤 형태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갈색 거저리를 이용한 요리를 한번 보시죠. 먼저 건조된 갈색 거저리를 곱게 갈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형태가 많이 사라졌죠? 갈색 거저리 가루에 버터와 계란, 쿠키 믹스를 잘 섞어준 다음 반죽해주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제과제빵 과정과 비슷합니다.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주고요. 오븐에 구워주면 끝입니다. 꽤 간단하죠? 곤충을 이용한 또 다른 요리를 해주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갈색 거저리 쿠키와 바삭하게 즐길 수 있는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제과점에서 사 먹는 쿠키 모양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식용 곤충 식품을 먹어보고 품평도 하는데요. 친숙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맛이 있어야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코 쿠키랑 같이 하니까 이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더 좋은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몬드 들어가니까 식감도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크랜베리 같은 것도 넣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머핀에 좀 넣으면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브라운이요. 식용 곤충 산업은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곤충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쉽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이유죠. 아직까지 이제 식품으로서 소비자에 대한 어떤 선호도 면에서 한계점이 좀 있죠. 왜냐하면 먹어왔던 경험이 좀 부족하고 곤충이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어떤 이런 이미지, 이제 이러한 것들 면에서 식용으로서의 어떤 활용에 대한 어떤 문화적 흡수성들이 이제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양분 섭취만을 위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맛과 향, 그리고 시각적 즐거움까지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에 포함되죠. 때문에 식량위기와 동물복지 실현과 같은 가치 추구만큼이나 맛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 또한 푸드테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음식이란 건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먹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양육을 연구 개발하는 이 회사는 단순히 동물성 단백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제 존재하는 식재료의 맛과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는 건데요.
세포로 배양된 새우를 개발해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지금 이 단계는 독도새우 세포를 배양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열청 배양액에 독도새우에서 추출한 세포를 접종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는 다양한 단백질 식자재는 고유한 맛과 향, 그리고 저마다의 독특한 식감이 있습니다. 새우와 동일한 함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얻는다고 해서 새우와 같은 맛을 가질 수는 없겠죠. 기업은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독도 새우의 단백질 성분뿐 아니라 식감까지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무열청 배양액과 배양육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구조체 기술을 이용해 독도 새우 배양육 시제품도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세포 배양 새우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으로 만든 제대로 된 새우 요리를 맛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독도 새우를 이용한 4가지 요리를 만들 건데요. 타코, 버거, 베이컨에 감싼 킹 독도 새우랑 치폴레 양념에 버무려서 구운 킹 독도 새우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이경호 셰프가 드디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새우 타코를 만들어 봅니다. 직화 같은 센 불에 부서지진 않을지 걱정도 됐는데요. 다행히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먹음직스럽게 구워졌네요. 다음은 베이컨에 감싼 독도 새우 요리입니다. 베이컨과 새우,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감칠맛 가득한 소스까지 잔뜩 뿌려주면 고급스러운 베이컨 새우구이가 완성되고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새우튀김도 만들어 봅니다. 바삭바삭한 식감이 영상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데요. 새우튀김 단짝! 새우버거도 요리해 봅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세포 배양 새우. 배양육은 단순히 육식을 대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자체로도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았지만 이처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세포를 키우고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저희가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공급해드릴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상품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이 맛은 어땠다, 여행도 추억을 하고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오감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상품화하고 싶기 때문에 아이템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인간을 향하고 있고 인간을 위해 쓰여야 하죠. 푸드테크가 나아갈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 기술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즐거운 경험과 만족감까지 창조하는 기술. 푸드테크는 거기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음식은 삶의 중요한 일부고 결국 사람에 맞춘 휴먼테크의 핵심입니다.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제가 음식을 오늘 뭘 먹을까를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는 위안이 되는 식품. 나는 커피를 마시면 오늘 아침에 빵을 먹으면 왠지 위로받고 좀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문화적 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새로운 재미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 IT 기술, 바이오 기술, 컬처 테크놀로지, 콘텐츠 기술이
연계가 돼서 FT 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존의 IT, BT를 넘어서 굉장히 큰 미래 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먹게 될까요? 식량 문제는 결코 머지않은 가까운 미래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래 식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만큼 빠르게 발전하는 식량 기술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편리함과 만족감을 넘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문제, 환경 문제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음식을 통한 행복 추구라는 본능과도 같은 욕망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푸드테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